네, 박근혜 대통령은 1월 1일 새해 첫날 직무정지 상태에서 기자간담회를 갑자기 열었었죠. 철학과 소신에 따라 국정을 운영해 왔다고 주장했는데 그 철학과 소신보다는 최순실 말대로 움직인 정황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동우 YTN 보도국 선임 기자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최순실 사태로 패닉 상태에 빠진 새누리당 얘기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비주류가 떨어져 나간 사이에 지금 새누리당 그 인적 청산이 또 한번 화두가 되고 있는데 어제 좀 할복하라, 또 악성 종양 이런 말까지 좀 오고 갔어요. 그렇죠.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예. 이제 친박계 그 핵심 인사들을 상대로 일본 같으면은 이제 이렇게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그러면 친박계 핵심 인사들은 할복하는 것이 맞다. 뭐 이런 예. 식으로 얘기했고 악성 종양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도려내지 않으면 새누리당 전체가 위험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서청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강력 반발하고 있고 네. 최경환 의원도 이제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네. 이제 좀 전에 나온 기사로는 이제 정가변 국회 부의장이 친박계 핵심 인사인데 그렇죠. 오선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홍문종 전 사무총장 예. 이 두 명 같은 경우는 지금 정가변 국회부의장과 전 국회부의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탈당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예. 홍문종 전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이 임명진 비대위원장한테 본인의 거취를 일임을 하겠다. 네.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그런데, 이제 상당 부분 친박계 핵심 인사들이 사실상 임명진 비대위원장의 압박과 그 여론의 압박에 못 이겨서 상당 부분 이제 거취를 정리하는 뭐 그런 수순에 돌입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핵심 중에 핵심인 서청원 의원 그리고 최경환 의원은 아직까지는 좀 요지부동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까지는 뭐 이 당을 우리가 만들었는데 우리가 그 임명진 비대위원장한테 이 굴러온 돌이 이 박힌 돌을 빼는 격이다라면서 이제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더군다나 서청원 의원 같은 경우는 임명진 비대위원장을 영입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그렇죠. 인물이거든요. 두 분이 더 그 친하다면서요. 친분 관계가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론 이제 정치에는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는 것이고 또 이 정치에서는 뭐 의리도 중요합니다만 뭐 명분이나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어떤 미래 이런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근데 보니까 이렇게 영입할 때는 이렇게까지 할 거다 이런 생각을 못 했을까요? 그렇겠죠. 서청원 의원 입장에서는 예.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어느 정도 이제 새누리당이 이제 개혁하는 모습, 그러니까 봉합하는 그런 네. 그 수순을 원했던 것 같은데 임명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뭐 봉합 정도 가지고는 뭐 도저히 뭐 새누리당을 어떻게 이 안 황골 된다. 탈퇴할 수 없다는 예, 도려내야 이제 그런 한다는 생각을 거죠. 하니까 예. 이제 들어와서는 이제 생각이 좀 바뀐 거라고 봐야겠죠. 아니면 뭐 그런 복심이 있었으나 이제 서청원 의원이 이제 처음에 제안할 때는 뭐 그런 그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 네. 들어와서 비대위원장이 앉은 뒤에 이제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초선 의원들이나 뭐 남아있는 진박 의원들 간에서 좀 색깔이 옅은 의원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의원들은 뭐 친박계 인사들조차도 예. 지금 이제 친박 그 이런 그 총선 참패와 대통령 예. 탄핵까지 오게 된 이런 데에서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친박계 의원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탈당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그 여론이 형성돼 있고요. 이제 그 이 새누리당 내 그 또 의원들뿐만 아니라 네. 이 당협위원장들이 있거든요. 지금 의원들이 되지 못한 당협위원장들 같은 경우도 이제 대부분 이제 그런 의견을 가지고 어제 이제 성명서를 썼고요. 그리고 이제 당내 그 사무처 인사들 같은 경우도 예. 있습니다. 그 사무처 인사들 같은 경우도 그런 의견을 이제 상당 부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일부는 아예 그 새누리당을 탈당해서 개혁보수 신당으로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새누리당이 지금 이런 내용 상태에서 빠져나가려면 적어도 친박계 핵심 인사 최소한 8명에서 10명은 탈당을 해줘야 여기서 새누리당이 어떻게 새롭게 태어난다든지 뭐 그런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어떤 뭐 국민적 지지를 다시 얻는다든지 뭐 그런 작업을 할 수 있지 그런 네. 인사들과 함께는 도저히 그런 작업을 해낼 수 없다 뭐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예, 보입니다. 뭐 괜히 저승사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경실련 영구제명까지 당해서 돌아갈 것도 없지 않습니까? 뭐 다리도 끊겼는데 이미 분당한 새누리당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이게 굉장히 주목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부터는 어제 나왔었던 의미 있었던 몇 가지 이제 보도들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요. 들으면은 촛불이 횃불될 거다라는 정호성 전 비서관의 핸드폰성 녹취. 어제 JTBC가 이걸 실제로 듣고 녹취록을 만들어서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보면은 대통령은 뭐 어떡하죠 이렇게 불안해하고요. 정호성 전 비서관은 선생님과 상의해서 정리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뭐 파일이 전체적인 건 공개가 안 됐고요. 예. 일부가 공개가 됐는데 이제 그 부분에도 보면 이제 그런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일단 무엇이든지 최순실을 통하지 않고는
안 되는 네.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최순실 씨가 지시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박근혜 정우성이 메신저 역할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전달을 하고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최순실 씨가 다시 체크를 하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시하고 다시 체크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뭐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아바타가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 예. 근데 전형적인 녹취 파일 중에 중요한 부분이 그거지 않습니까? 일단 정호원 국무총리 담화와 관련해서 그게 그렇죠. 사실 10월 28일에 있었는데 예. 그 전날 이제 녹취 파일이 공개가 됐어요. 그런데 이 이제 내용을 한번 우리가 보자고 하면 그해 10월에 윤석열 팀장이 국회에 나가서 외압을 받았다 이 얘기하죠. 그렇죠. 국정원 댓글 사건 예, 관련해서. 시기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계속 야당에서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담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예. 이제 그걸 최순실 씨가 제시를 하고 그러면 담화를 하는 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담화 결정을 했는데 그 시간을 오전 10시에 할 거냐, 오후 2시에 할 거냐. 그 부분에 네. 대해서도 최순실 씨가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오전 10시가 낫겠다. 그러니까 정우성 비서관이 오전 10시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하더라.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오전 10시로 강행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정호원 총리가 오전 10시에 했습니다. 네, 오전 10시에 했어요. 예. 그리고 그 내용에 보면 말이죠. 뭐 나옵니다만 대통령께서는 처음부터 뭐 국정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데 예. 이 내용 자체를요. 최순실 씨가 지시한 내용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 자체가.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 전체적인 어떤 국무총리 담화 내용의 어떤 시간과 내용까지 최순실 씨가 지시했다는 거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파장이 클 거고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국정을 이제까지 뭐 소신과 철학에서 운영했다고 그렇게 뭐 신년 기자간담회 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이 다 거짓이라는 게 이 녹취 파일에 의해서 다 입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시간과 내용까지 지금 일치를 해서 좀 우연치고는 놀랐고요. 당시 사실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진상규명 청와대에서 해라 이런 요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계속 대통령이 하지 않다가 이 최순실 씨 통화 이후 정호원 총리가 이제 또 하고 그리고 여기서 반응을 보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순방을 앞두고서 그냥 나가면 이제 좋지 않으니까 네. 해외 순방 가기 전에 여가지는 뭐 입장을 발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예, 뭐 뭐 그런 외국 얘기도 나가는 했죠. 것 예. 같아만 보인다 이런 그렇죠. 얘기도 했죠. 뭐 그런 예. 식으로 이제 조언을 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조언에 대해서 사실상 최순실 씨의 조언을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대로 따르는 듯한 네. 예. 마치 대통령이 최순실의 아바타 비슷한 그런 형식의 이 뭐 좀 국정 운영이 나오지 않았나. 뭐 예. 지금 여러 가지 이 녹취록이라든지 이런 네. 것을 보면 뭐 그런 정황이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얼마 전 그 기자간담회를 통해서는 뭐 소신과 철학에 의해서 지금까지 그 통치행위를 해왔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녹취록을 보면은 뭐 그런 그 기자간담회의 내용과는 좀 오히려 반대의 정황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거는 일부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런 그 236개나 되는 이제 녹취 파일이 다 이제 공개가 된다면은 네. 앞으로는 아마 어떤 식으로든 뭐 재판 과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이제 또 헌재에도 이게 또 제출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런 국회에도 일부 이제 그 녹취록이 가 있을 테고 예. 이런저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아마 이 녹취록이 일부뿐만 아니라 아마 상당 부분이 아마 새어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그러면 이런 녹취록이 나왔을 때 국민적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건 뭐 실제로 소리로 들었을 때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요. 뭐 대국민 그걸로 나가야 돼. 네 가지를 얘기하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법과 질서에 의해서 분명히 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실제로 대통령이 그럼 이런 발언을 했는지 네. 관련 녹취를 한번 들어보고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판과 수사 중인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확실히 밝혀나갈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의혹을 살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국가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의혹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들께 정확히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물을 것입니다. 자, 최 씨가 구체적인 발언을 정해주고 며칠 뒤에 있었던 대통령 담화 내용에서 이제 비슷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거 우연치고는 너무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와 관련해서 상당히 청와대는 오히려 우물쭈물하고 이에 대해서 이제 좌고우면하는 그런 모습들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오히려 최순실 씨가 다그치면서 네 가지를 분명히 하라는 거 아니냐. 사과하고 해명하고 그리고 법에 따라서 책임을 물을 것은 물어야 된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청와대를 다그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대통령의 담화로 현실화가 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그 대통령의 담화문이라든지 이런 걸 또 최순실 씨가 사실상 뭐 가감 첨삭을 한 것이 아닌가 뭐 네. 그런 정황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사실상 최순실 씨가 뭐 청와대를 좌지우지했다는 것이 이런 어떤 녹취록을 통해서 확실히 네. 이제 증명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이제 이 특검 조사 과정은 물론이고 대통령 탄핵 심판, 헌재 탄핵 심판 과정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 뭐 선거의 여왕이기도 했고요. 한나라의 지금 대통령으로 국민들이 뽑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왜 최순실 씨 앞에서만 보면 이렇게 우유부단하고 기대게 되고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 국민들이 사실 좀 놀랍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아마 굉장히 40년 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그 과정에서 특히 한 18년 동안 굉장히 혼자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본인의 어떤 가족들이 본인한테 챙겨준 사람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 최순실 씨에게 의존하는 그런 생활을 해왔지 않는가 싶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죠. 지금 최순실 씨가 여러 가지 뭐 청문회랄지 불출석 사유서 써서 낸 걸 보면 거기에 맞춤법도 틀린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과연 최순실 씨가 어떤 지적 수준이나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사실 국정을 어떻게 보면 농단하고 네. 뭐 이렇게 뭐 대국민 담화를 지시하고 또 몇 시에 하라 이렇게까지 할 정도의 인물은 아니지 않나 싶어요. 근데 김광삼 변호사 말씀해 주셨듯이 최순실 씨가 뭐 외교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정치 전문가라든가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예. 김 변호사님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최순실 씨 뒤에 최순실 씨를 보좌하는 네. 뭔가 그 비선 팀이 누군가, 있지 않겠느냐. 예. 그렇지 않고서야 최순실 씨가 이런 어떤 정무적인 판단이라든지 뭐 그 중에 보면은 아주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대통령에게 이제 충고하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정무적인 감각이 상당히 뛰어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무적인 감각은 그렇죠, 있는 것 같다. 그렇죠. 예. 사과의 시점일지 담화의 시점을 굉장히 정확히 잘 집어내거든요. 또 야당이 어떻게 했을 때 어떤 형식으로 하라 이런 걸 다 집어낸 거 보면 어떤 정무적 감각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적어도 누가 그 뒤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소통의 문제점이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위원이나 장관들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순실을 통해서 제3자의 어떤 개입을 통해서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자기 나름의 비선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뭐 능력 있는 장관이 필요한 게 아니고 최순실을 통해서 경제 정책이든지 아니면 국가의 중요한 정책도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직접 대면에서 보고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접 대면에서 보고받으면요.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해주든지 나중에 결정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만 일방적으로 지시를 하면 결과적으로 장관이나 국민은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신년 기자회견 때도 보면 어떠한 본인의 진술, 말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다 일방적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상대방의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내부에서 최순실 씨와 소통을 해서 단 유일하게 소통한 사람은 최순실 씨거든요. 예. 최순실과 소통해서 그 부분을 결정해서 내려보내면서 국정 전체적을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이 발언 내용이 담긴 문서 파일이 또 최순실 씨 태블릿 PC에서 발견이 되거든요. 그럼 일단 구두로 전화로 먼저 지시를 하고 사후에 확인까지 하는 이런 걸 좀 의심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생각을 했더랄지 예.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 이 부분을 검토해달라고 선생님께 컨펌 받았냐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오면 일단 추상적으로 구체적인 얘기하지 않죠. 이런 식으로 나가면 좋겠다고 일단 던진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어떤 정책 방향이랄지 담화랄지 그런 것이 결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결정내서 종합적인 것이 딱 결정이 되면 그걸 다시 보내라고 해서 본인이 그걸 다 감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에 감수를 대해서 하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또 다른 비선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거죠. 거의 예를 들어 예. 인사 개입에서도 뭐 이전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한다 했는데 500 그 증거 나왔지 않습니까? 그 문서도 나왔는데 5배수 안에서 뭐 장관을 뽑는다, 보냈다. 아니면 국정원 뭐 차장을 뽑는다, 보내면 그 중에서 뭐 최종적으로 본인이 받고 거기서 낙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 다음에 청와대에 보내면 청와대에서 그 사람을 차장으로 임명하는 그런 상황들이 군 인사뿐만 아니라 국정원 인사에서도 지금 개입한 것들이 정황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거죠. 예. 자, 뭐 대통령 보면은 선생님과 상의했는데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따로 정리하겠다 이러니까 이제 알겠다
이런 뭐 대화도 하고요. 이런 거 보면 대통령이 상당히 뭔가 결정이 없으면 불안해한다 이런 느낌이 사실 들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대통령 예. 혹시 결정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부분을 최순실 씨가 많이 지금까지 보완해왔던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그 실제로 최순실 씨가 그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도 네. 그런 어떤 보좌 팀을 두고서 예. 그런 팀이 그 어떤 뭐 세미나를 한다든지 할 때 그 비용을 최순실 씨가 다 그 참석했던 사람들한테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전부터 이런 어떤 일종의 어떤 비선 팀이라든지 보좌 팀을 꾸려 왔었던 것이고, 예,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입성한 이후에도 그런 팀을 외부에 가지고서 예. 그런 팀을 통해서 계속 대통령한테 조언을 했고, 네. 그리고 이 어떤 여러 가지 그 대통령 어떤 결정과 관련해서도 네. 뭐 직접적으로 아까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장차관을 뭐 임명한다든지 아니면 뭐 국정원 처장을 임명하는 데도 있어서도 그런 뭐 여러 오배수를 받아가지고 그 중에 한 명을 오히려 최순실 씨가 선택하는 예.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까지 운영해 왔지 않느냐. 네. 이제 그런 그 얘기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뭐 최순실 정호성 씨를 이제 소환하겠다 특검에서 얘기를 했는데 나올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나오면은 뭐 관련 의혹에 대해서 질문이 있을 것 같고요.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조윤선 장관 오늘 국회 국조특위에서 이제 위증 혐의로 대검에 고발 조치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네. 곧 특검에도 불려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특검에서 국회 특조위에다 고발해달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제 예. 그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는 고발을 해야만이 위증죄로 처벌받을 예. 수 있다는 거고요. 또 고발을 해달라고 특검에서 요구했다는 것은 명확하게 조윤선 장관이 블랙리스트에서 알고 있었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유증을 했다. 그렇게 이제 특검에서 확신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좀 약간 뭐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또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 또 국정원 사찰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블랙리스트가 10,000명 이상이 거기에 10,000명 가까이 기재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불크 불어서 만명이 된 거죠. 그렇죠. 그 각계 인사와 단체를 어떻게 문체부에서 알았겠느냐. 예. 결국 국정원 직원을 통해서 알았을 것이다 하는데 사실 특검에서 국정원 직원하고 문체부 실무 담당 직원들의 이메일 그리고 휴대폰을 다 압수수색했어요. 예.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국정원에 있는 정보관들하고 문체부 직원들이 서로 소통하고 블랙리스트 작성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한 것들을 다 발췌해낸 거죠. 지금 또 국정원 직원들이 문체부로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는 출입 기록까지도 지금 특검이 확인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특검에서 일단 정확한 증거를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리스트 작성 과정에서 예. 지금 지난번에 그 당시에 교문수석을 했던 예. 모철민 조사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문화예술 분야의 비서관인 김소영 씨를 조사했어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김소영 씨가 처음으로 지금 또 청와대 관계자로는 처음으로 자백을 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작성했다 이런 얘기를 그래 했습니다. 문체부에 있는 차관인 조 차관한테 전달을 예. 했는데 조 차관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건 정무수석실에서 만들어서 우리한테 전달을 시켰다 이제 그런 예.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정무수석이 바로 조윤선 장관이고 조윤선 장관의 밑에 있는 정관주 국민소통 비서관 그리고 네. 신동열 정무비서관이 여기 이제 개입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체에서 몰랐다고 주장하는 조윤선 장관이 위증을 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예. 또 조윤선 장관이 문체부 장관으로 취임한 다음에 그 이전 장관의 어떤 컴퓨터에 있는 하드웨어를 교체한 그런 2번이나 걸쳐서 교체해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는 것이 예. 문체부 직원들 통해서 다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특검 자체는 당연히 유증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윤선 장관의 소환은 지금 불가피해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관련해서 이병기 전 비서실장 자택도 어제 특검이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병기 전 비서실장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후임인가요? 그렇죠. 네. 김기춘 전 비서실장 후임으로 이제 국정원장을 하다가 청와대 이제 비서실장을 그렇죠. 갔던 그런 인물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특히 이제 청와대에서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제 국정원장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블랙리스트 만드는 데 있어서 국정원이 네. 개입한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의혹이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나오고 있고 그렇죠. 그런 정황이 지금 많이 지금 점점 이제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병기 전 그 국정원장의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했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수사가 이제 특검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전직에는 국정원에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청와대 비서실장을 했기 때문에 뭔가 좀 열쇠를 쥐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그 블랙리스트가 있다면 예. 국정원장 시절에도 그 국정원이 뭐 개입한 정황이 있고요. 그리고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모를 리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10,000명이나 되는 어떤 그 블랙리스트가 있고 그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뭐 그런 과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그 블랙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정부 지원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든지 네. 뭐 이런 지침이 이제 내려간다고 봤을 예. 때 그 뭐 청와대 비서실장이 관여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특검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 특검에서 같습니다. 네, 이병- 지금 네. 특검이 뭐 의혹이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나면서 조사할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오늘 일단 뭐 최순실 씨 그리고 정호성 전 비서관을 오후에 소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금 특검에서는 얘기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연결해서 들어보고 또 얘기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민기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입니다. 네, 최순실 씨 그리고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해서 이제 출석하라 이렇게 통보는 했는데 안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네, 특검은 오늘 오후 최순실 씨와 정호성 전 비서관을 불러 조사하겠다고 통보를 했는데요. 이 특검은 다만 이들이 아직 출석에 응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불출석 사유서 등을 제출하고 출석을 거부할 가능성도 남아 있는 겁니다. 이 앞서 지난달 27일에도 최 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특검은 최 씨가 조사를 거부하는 사례가 반복되면 이 체포영장 등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에 나설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엔 정반대로 현재 정유라가 덴마크 당국에 구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최 씨가 특검에 출석해 정 씨를 두둔하는 발언을 할 가능성도 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또 어제 특검은 정호성 전 비서관이 있는 서울 남부구치소도 전격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 정 전 비서관이 증거를 인멸하고 말맞추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이 특검팀이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소환에서는 이와 관련한 수사도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특검은 두 사람이 모두 소환에 응하면 문학의 블랙리스트와 비선 진료 등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 전반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네. 자, 그리고 특검이 문학의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서는 국정원이 개입한 그 정황을 지금 잡았는데요. 이 관련한 수사 뭐 진전된 내용이 좀 있습니까? 네, 박영수 특검팀이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데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특검은 문체부 사무실과 직원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서 확보한 휴대전화에서 이 문체부 공무원들이 국정원 관계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특검은 이를 토대로 특정 예술단체 등의 지원을 중단하도록 결정한 배경에 국정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제 국정원장을 지내기도 했던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문학의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관여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 전 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이 특검은 또 어제 유동훈 문체부 제2차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이 조사도 진행했습니다. 이 자정쯤 귀가한 유 차관은 취재진과의 대화에서 이 블랙리스트는 자신과 관련된 업무가 전혀 아니다 라면서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이 현직 차관을 소환하는 등 관련 정황에 대한 유의미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조만간 조윤선 문체부 장관에 대한 소환에도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네. 지금 문학의 블랙리스트 관련한 수사 속보까지 좀 전해줬는데요. 그 보면은 김 변호사님 네. 블랙리스트 그 관련해서 이제 문건 메시지 주고받은 거 보면은 진보 성향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배제해야 한다 이런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블랙리스트 자체를 예. 왜 작성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뭐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예. 그냥 뭐 이 전체적으로 문화예술 단체 중에서 그 지금 현재 그 유진용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을 처음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유진용 장관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나를 지지하는 젊은 문화예술인이 누가 있느냐. 그러니까 유진용 장관이 내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을 알고 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이제 그걸로 끝났는데 그다음에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이 온 다음부터 블랙리스트에 관한 얘기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이번에 조윤선 장관을
저 특검에서 고발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유증죄로. 근데 그거 네. 관련해서 이제 새누리당에서 이건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예. 그런데 왜 이게 또 블랙리스트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냐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최순실 씨가 문체부를 장악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권을 위해서 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제 윗선이 최순실이다. 이런 또 의혹도 그렇죠. 있었죠. 문화예술 분야를 장악하기 네. 위해서 미르재단을 만든 거고 스포츠와 체육을 위해서 K스포츠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 그렇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런 기금에 대해서 사상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반대적인 입장 예. 그런 어떤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끊고 본인들의 어떤 그런 예술을 기금을 독자적으로 받겠다 이제 그런 취지에서 시작된 게 아니냐 그런 예. 의혹을 받고 있고요. 또 그러한 것들이 최순실 씨가 장악하고 있는 문체부와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본다면 이것도 사실은 특검의 대상이 반드시 돼야 한다는 거고 지금 여러 가지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면에서 지금 문체부하고 네. 국정원하고 합작품이라는 것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의도성은 당연히 박근혜 정부에 배치되는 그런 문화예술 또는 단체들을 지원하는 데서 배제시키는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볼 수 네. 있겠습니다. 뭐 그런저런 이유로 지금 특검이 수사 초반부터 이 부분을 지금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있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KD 코퍼레이션 이 회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몰라도 국민들이 정유라 친구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다. 이거는 지금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콕 집어서 자,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이다 그러면서 지원을 했고요. 이 관련해서 지금 최순실 씨 입김이 작용한 어떤 특혜 의혹이 중심에 있는 기업인데요. 관련해서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의혹들이 지금 계속 불거지고 있는지 차현주 앵커가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수많은 중소기업 중에 콕 집어서 훌륭한 회사라며 직접 현대차 납품을 지시한 KD코퍼레이션. 우연일까요? 이 KD코퍼레이션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초등학교 동창생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4년 11월 안종범 당시 수석을 통해 KD코퍼레이션의 현대차 납품을 지시했고 이후 정몽구 현대차 회장을 만난 뒤 그 지시는 이행됩니다. 현대차는 협력사도 아니던 이 회사와 비정상적인 수의 계약을 맺고 10억 원이 넘는 제품을 납품받았습니다. 최순실 씨는 그 대가로 1,000만 원이 넘는 명품 가방과 현금 4천만 원을 받았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순실 씨는 이종욱 대표를 지난 2013년 10월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에 동행하도록 했고 지난해 5월에는 대통령 프랑스 순방 때 경제 사절단으로도 함께하도록 도왔습니다. 이렇게 모든 일이 술술 이뤄지는 것에 대해 이종욱 대표 본인도 놀랐습니다. 최순실의 딸과 예. 초등학교 때 동창인 예. 친구의 부모이기 때문에 계약이 이루어졌던 게 맞죠? 그 부분 인정합니다. 저도 깜짝 놀랄 일이고 사실 지금 깜짝 놀랄 일이죠? 당황스럽습니다. 대통령한테 저희 같은 중소기업의 그런 부분을 제가 대통령께서 얘기를 한다라는 게 조금 사실 좀 당황스럽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신년간담회에서 이 모든 것들은 중소기업 육성 차원이었다며 최순실 씨와의 관계는 나중에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어떤 회사든지 몸집은 지금 적지만 실력이 있으면은 그런 적어도 기회를 얻었는데도 못하면은 그거는 그 회사 일이지만 적어도 기회까지도 전혀 갖지를 못한다 하는 거는 이제 그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그런데 박 대통령이 네덜란드 국왕에게까지 KD코퍼레이션에 납품 민원을 넣었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최순실 씨가 박 대통령의 순방을 앞두고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에게 납품 민원을 넣었고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에게 최순실의 뜻이라고 전했다는 겁니다.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박 대통령이 새해부터 거짓말을 한 셈이 되는데요. 박 대통령의 다음 해명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기술력 있는 작은 회사 발굴해서 지원하는 거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 이런 의혹이 지금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지금 네덜란드 국왕까지 등장을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 로얄 더치셀이라고 예. 네덜란드하고 영국 합작 회사에 이 KD 코퍼레이션이 납품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뭐 네. 지금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그런 정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어쨌든 대통령이 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정확히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예. 일단 정호성 부속비서관이 대통령에게 이거는 최순실 씨의 뜻이다라고 전달을 했고 대통령이 알았다라고까지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여러 가지 그 일이 진행되는 정황을 보면은 다 최순실 씨의 어떤 아바타 역할 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대통령이 민원 창구의 어떤 민원 창구 역할을 해왔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예, 예.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런 그 네덜란드 국왕을 만났을 때도 이런 민원을 전달한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의혹이 이제 강하게 제기되고 있고 예. 그것이 결국 나중에 로얄 더치셀 납품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외국에 진출하는 게 다 안 되니까 국내 회사로 바꿔가지고 현대자동차에 이제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민원을 하게 되는 처음에는 거죠. 외국 진출을 도와주려고 했었는데 이게 무산되니까 이제 국내 기업 중에서 찾아봤다는 이런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그렇죠. 예. 이 지금 네덜란드 영국 합작 회사 예. 로얄 더치 쉘이라는 회사와 이게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어떤 납품을 할 수 있게 한 것은 2013년도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현대화한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네.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게 사실 한겨레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요. 예. 정호성 비서관도 사실은 검찰에서 얘기할 때 이건 최순실 씨의 뜻이라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전달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이게 정확하게 증거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한 것이다. 그리고 그 최순실 씨하고 아는 회사인지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신년 있는 인사에서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었죠. 예, 예. 그런데 이제 한겨레 신문 보도에 의하면은 결국 국왕을 만났을 때도 그런 얘기할 가능성이 크고 또 실질적으로 이 합작 회사 로얄 더치 쉘이라는 회사의 대표가 청와대에 와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납니다. 그렇죠. 예, 만난 적도 있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네덜란드 헤이그에 가서 핵 안보 정상회담까지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정호성 비서관이 3, 4차례 걸쳐서 민원을 넣었다는 거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그렇다고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 민원을 전달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로열 더치셀 그 대표를 만나거나 아니면 네덜란드 국왕을 만나거나 이 전후에서 최순실 씨가 뭔가 정호성 씨한테 압력을 넣었고요. 그 얘기를 대통령에게 전했을 그런 가능성 이런 정황들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거고 정호성 비서관의 진술이 조금씩 뒷받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면 되나요? 그렇죠. 이게 그냥 우리가 부탁했을 거라 이 정도만 가진 건 추측이잖아요. 예. 그리고 사실 부탁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우리가 그렇죠. 증거는 없어요. 예. 없지만 정호성 전 비서관의 진술 자체가 검찰의 진술 자체가 적어도 3번에서 4번의 차례에 걸쳐서 KD 코퍼레이션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네.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연결고리가 딱 시간적으로나 아니면 어떻게 논리적으로 딱 맞는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정전 비서관 검찰 조사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KD 코퍼레이션 지원은 최순실의 뜻이다. 이거를 몇 차례 걸쳐서 이제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은 계속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모를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그 부분은 이제 예. 특검이 대통령에 대해서 어쨌든 조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여기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물어보는 이제 핵심 사안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네.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사실 KD 코퍼레이션 말고도 이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얼마든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KD 코퍼레이션을 대통령 순방에 2번이나 데리고 가고 그리고 또 지금 로얄 더치쉘에도 납품을 부탁을 하고 그리고 현대자동차에도 또 그 관련한 그 브로셔까지 이제 보여주면서 이런 기술력 있는 회사 좀 육성해달라 이렇게까지 네.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사실 대통령의 지금 그 지난 기자 간담회에서 한 얘기는 상당 부분 이제 변명에 불과하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보여지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이 제3자 뇌물수수로 대통령을 의율하는 데 있어서 아주 상당히 중요한 대목 중에 중요한 하나가 부분이다.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이종욱 대표도 본인도 그 현대자동차에 납품을 하게 돼서 깜짝 놀랐다고 깜짝 아까 놀랐다고 본인이 네. 증언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대기업 협력사들이 굉장히 힘든 아주 일인데요. 어렵고 예. 일단 검증도 여러 단계 걸쳐서 검증 네. 받아야 하고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어려운 중소기업이 굉장히 많아요. 또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도 엄청 많거든요. 네. 그런데 왜 하필 KD 코퍼레이션만 찍어서 얘기를 했을까? 네. 그 부분이 의문이 될 수 있고요.
최순실 씨와 아는 회사인지를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케이드 코퍼레이션을 알아서 그것도 현대자동차 총수 독대를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배려를 해달라, 아니면 뭐 관심을 가져달라,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예.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케이드 코퍼레이션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그 부분도 설명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앞으로 뭐 단순히 예.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했다 그렇게 하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좀 많다. 그렇죠. 예. 네. 최순실 씨는 그 와중에서도 금품도 받은 그런 정황도 드러났는데요. 이 부분도 역시 특검에서 밝혀야 될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동우 선임 기자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